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말이에요. 굉장히 엄청나고 대단하고 상당한 전쟁입니다. 이 고구려와 수나라의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문덕이 형님, 을지문덕.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을지문덕의 성, 을지라는 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 서울 한복판에 거리의 이름이 을지로가 있죠. 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군대에 가면 또 을지 부대가 있고요. 을지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을지문덕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살수대첩인데 과연 이 전쟁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살수대첩 이것이 전부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살수대첩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전쟁이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그 첫 번째로 수의 중국 통일과 야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 이전에 있었던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중국이 말이에요. 이 한나라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요. 221년도에 그리고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589년 아주 오랜 기간이죠. 예, 이 기간 동안이 중국의 분열기였습니다. 그 어떤 분열기였는가 알아보면은 우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유비관우 장비, 유비가 있었던 총나라, 조조가 있었던 위나라, 손권의 오나라,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지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까? 조조의 위나라가 최후의 승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양위를 받아서 진나라가 성립되는데 이때 북쪽에 있었던 다섯 개의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호라고 불러요. 이 호는 오랑캐 호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호자를 갖다가 오랑캐들이 먹는 떡이다. 호떡, 호빵, 호복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5호 16국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국가를 세웁니다. 선비, 흉노, 저, 강, 갈 이렇게 세우는데 이 가운데서 그래도 이름이 제일 좀 멋져 보이는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선비족이죠. 이 선비족이 이쪽 중국의 북쪽 화북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 북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진나라가 남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열리는데 지도에는 그 송나라가 나와 있어요. 이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송나라는 잊어버리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토요콘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선비족이 세운 북이가 있었고 남쪽에는 진나라가 있어요. 진나라가 있는데 이제 요 나라들이 송제, 양, 진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기라고 한다. 자,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래된 분열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통일이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후한에 위초고 삼국시대가 있다가 위에서 진이 양위를 받아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개 오랑캐 56국 그 다음에 이치는 남쪽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동진이 있죠. 동진의 뒤를 이어서 송제, 양, 진이 있었고요. 위에는 북조가 있는데 선비족이 있었던 북이가 통일을 하게 되더라. 이 북이도 나중에는 동이, 서위, 북제, 북주 등등으로 나눠져 있다가 수나라가 이 분열기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통일하게 된 이 수문제라는 사람이 통일을 딱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나라의 초대 황제입니다. 개황 율령을 제정했어요. 또 과거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했던 수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에요. 근데 사실 수나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임금은 둘밖에 없어요. 수문제와 수양제인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엄지척하는 임금입니다.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이 백성들의 생활을 잘 돌봤던 그런 사람이고요. 자, 이때에 수문제가
돌궐을 이간질하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동돌궐, 서돌궐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 돌궐의 어마어마한 그 힘을 분산시켜 놓은 굉장히 잘했던 그런 수나라의 황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했던 과목선거라는 게 있는데, 과목선거가 뭘까요? 줄여서 우리는 과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처음으로 말이에요. 이 처음이라는 건 중국의 처음이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관리를 시험 봐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위진 남북조 시대 때에 귀족들이 그 자기 지역에서 이 좋은 그 관리를 뽑는 구품 중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구품 중정제는 관리 선발을 누가 하느냐? 귀족들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관리 선발의 주도권을 국가가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 체제의 이 과거지가 아주 큰 몫을 한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청나라 왕족 때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운하, 물길이죠. 이게 무려 1900km.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대공사예요. 이 대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대공사가 수문제가 할 때와 수양제가 할 때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요. 일단 수문제가 할 때 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수나라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수문제는 정치, 그리고 경제, 민생을 다 돌돌, 또 군사력까지 잘했던 그런 훌륭한 임금이죠. 그래서 개황의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운하가 건설되다 보니까 유통이 잘 되잖아요. 쌀값이 하락을 합니다. 유통이 잘 되다 보니까. 네. 자, 쌀값이 하락했던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물자의 원활한 유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통이 활발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신분 상승에 희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귀족들한테 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산이나 들에 가서 개구리나 잡던 그런 소년들이 과거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개구리 잡던 걸 포기하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 신분 상승의 희망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워낙에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 수나라 인구에서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당시에 처음에 중국의 인구가 400만 호였어요. 이 호라는 건 한 가구를 얘기하는데 한 가구당 5명씩 잡았을 때 5, 4, 20, 2천만 명이죠. 자, 그러다가 나중이 되면서 890만 호가 됩니다. 그러면 900만 호로 계산을 했을 때 5, 9, 45, 4,500만 명의 중국 인구가 2배 이상 껑충 뛰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수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아주 수문제가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수문제의 두 번째 아들 차남 수양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수양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게 되면은 저기 이제 그림이 나는데 참 이 중국 사람들이 못된 임금은 좀 얼굴도 못되게 그려요. 참 못돼 먹었어요. 이 왕자 시절부터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이 음주 가물을 좋아해요. 네, 노는 거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자기 형이 태자인데 형을 모함해가지고 태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지 않는데 이런 설이 많아요. 아버지 수문제가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태자였던 자기 형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아주 못된 사람이죠. 이 양제라고 하는 거는 수나라의 왕족들이 양씨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좀 못되고 얄미운 임금을 비하할 때, 까뭉갤 때, 그래서 성씨를 딱 써가지고 양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에서 저 양제의 아주 못된 면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쓸데없는 또 야망은 또 큰 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 이 천하의 주인공이 되겠다. 주변국을 순방을 합니다. 이미 주변국은 아버지 때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위에 동돌굴 가죠. 또 왼쪽에 토요콘이라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그 선비족들이 만들었던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저기 그 다음에 저쪽에 대만 쪽 그죠? 우리 그 동중국해 그 바로 밑에 그 다음에 남쪽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순방을 딱 가요. 아버지 때 너무 잘했으니까 수영제가 딱 하면서 알아서 모시는 겁니다. 예,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 주변국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통일해, 천하를 통일하겠다. 내가 천하제일이 되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야망을 갖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야망을 갖게 됐는데 이 동돌골에 좀 의시되려고 동돌골에 이 수양제가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구려 사신을 딱 만나요. 이 고구려 사신을 만났다라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불편한 만남인데, 제가 이 불편한 만남을 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우리와 일본이 상당히 그 징용이라든가 위안부 문제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았었잖아요. 이 한일 외교 그 장관들 그 서로 고개 획 돌리는 그런 모습을 썼는데, 이 고구려 사신과의 만남이 왜 불편했냐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알아서 수양제한테 기는데 고구려만 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여기 왜 왔지? 이 동돌골에 왜 왔지? 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양제가 왕이 되면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수의 통일과 야망,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나라를 멸망시킨 살수대첩, 그 첫 번째 수의 중국 통일과 야망, 핵심 요점 정리 아주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 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고구려와 한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자, 중국의 분열기, 오랫동안의 저 221년부터 589년까지 저 분열기를 수나라가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나라가. 그렇죠? 자, 이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지만 이 수나라를 통일했던 바로 이 사람, 수문제, 정치도 상당히 잘했다라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유목민족인 돌골, 동돌골, 서돌골, 이들을 분열책으로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요. 이 돌골이 나중에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떤 나라가 되냐면 터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서쪽에 있는 토이오콘이란 나라도 정벌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동해 쪽에 있는 대만, 그리고 남쪽의 베트남까지 이렇게 수문제가 정복 활동을 하면서, 수문제가 이것만 잘했느냐? 아닙니다. 이 수문제 때의 개왕의 치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수나라가 아주 잘 사는, 백성들이 풍요롭게 사는, 행복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이 통일을 했던 수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문제의 둘째 아들, 이 수양제가 왕이 되면서, 황제가 되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죠. 쓸데없는 야망이 있었어요. 자기 형이 원래 태자였는데 형을 몰아내고 자기가 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문제가 죽자 아버지 문제를 사실 저 수양제가 죽였다는 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터무니없는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꾸게 되더라. 그래서 주변국들이 수양제에게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하나의 나라, 바로 고구려만 고개 빳빳이 들고 있었다. 그래서 수양제가 저 고구려를 정벌하리라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편,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고구려를 침략하고자 하는 그 바로 전 시기에 수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고맙습니다.